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과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전에 한번 댓글로도 좀 봤고요. 우리 그 밀떡 밴드가 있잖아요. 밀떡 밴드 댓글에서도 올려주신 분이 있고 했는데, 적의 스텔스, 즉 5세대 기체의 영공 침입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밀리 마니아 분들도 이상한 얘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스텔스는 스텔스 기체로 대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미 공군에서도 교리가 특별한 그런 요격을 담당하는 기체가 있고, 그리고 그 스텔스를 카운터 스텔스라고 하죠. 우리가 카운터 스텔스 기술로 탐지를 해서 목표까지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공으로 요격기를 보내는 이런 정도의 그 대응이 기본 대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상에서도 지상의 카운터 스텔스 기술로 굉장히 특화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레이더, 많은 고출력 레이더죠. 그렇죠. 고출력 레이더에다가 여러 그 주파수 대역에 특화되어 있는 레이더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응을 하려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시스템은 부피가 너무 크고, 그리고 설치하는데도 굉장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설치하는 국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 공군, 특히 5세대 스텔스기가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가장 이 분야에 있어서 앞서고 또 실전 배치도 많이 한 나라가 역시 러시아고요. 네, 장파장 레이더를 굉장히 많이 깔아놨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스텔스, 특히 미 공군의 스텔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아직은 없습니다. 실제로 교전을 해봐야 아는 부분이고, 누가 더 전자전, 특히 창과 방패로 이어지는 그 전자전에 능하냐. 한쪽은 안 들키려고 하고 한쪽은 잡아서 격추시키려고 하는 전형적인 창과 방패, 스텔스와 카운터 스텔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그것을 알려면 일단은 스텔스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스텔스 흔히 이야기하고, 보람에도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데 블록 3에 가서는 5세대 기체가 된다. 네. 말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스텔스 소재 부분에 있어서 기반 기술을 다져가고 있는 거죠. 예. 그 첫 번째가 스텔스 형상입니다. 이 부분은 보라매를 예를 들면, 보라매는 완벽하게 스텔스 형상의 기체로 설계를 해서 만든 디자인 거예요. 자체도 그렇게 갔죠 지금. 그렇습니다. 향후 확산성, 그러니까 5세대 기체로의 확산성을 위한 건 위해서 만든 기체는 분명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텔스는 랩터, F-35 이 딱 두 종류 생각나거든요. 그것이 지금 5세대 기체로서 현용 전력화되어 있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그런 기체고, 아직까지 젠 20이랄지 그리고 SU-57의 실전 배치, 물론 젠 20은 실전 배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젠 20조차도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그렇게 붕어빵 찍듯이 막 찍어대지는 못하고 있고요. 서서히 양산을 늘려가고 있는데, 많이 양산을 시켜본들 실질적 스텔스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근거라요? 우선 젠 20 같은 걸 보면 아까 그 스텔스 형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앞에 카나드가 있죠. 보조 날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텔스성을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확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스텔스의 입장에서는 RCS가 좀 커질 수는 있죠. 그렇죠. 불리함이 조금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확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왜 카나드를 달았냐 하는 거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기동성을 그만큼 높이겠다라는 게 중국의 전략이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의심이 상당히 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엔진 노즐이죠. 엔진 노즐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스텔스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RCS가 좀 많이 높다,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 간접적인 게, 인도 전투기가 공역에서 젠 20이 훈련할 때 그걸 포착했다는 거예요. 포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스텔스가?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인도의 언론은 좀 뻥을 많이 치기로 유명합니다. 블로핑을 좀 많이 치죠.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22 랩터도 저피탐으로 모든 게 돼 있습니다만은 일부러 훈련을 할 때 스텔스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고 뭐 버튼 하나 누르면 스텔스 기능이 없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 동체 밑과 동체 위에 장치를 좀 답니다. 레이더 반사 기능이 있는 그런 어떤 장비를 답니다. 그것을 젠22 장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뭐 기술적인 그런 높은 난이도가 있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노출을 시켰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굳이 왜? 그죠? 그렇죠. 굳이 왜? 예. 자기네끼리의 훈련이면 모를까 네. 굳이 왜라는 표현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노즐 부분을 봐도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배기열의 감소를 F-22나 F-35보다는 떨어진다. 맞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의 그러니까 SU-57 같은 경우는 스텔스기라고 보세요? 스텔스 기체입니다. 스텔스 기체인데 그것도 역시 스텔스 기체이면서 동시에 거기서는 성격상 상당히 기체의 여러 군데 외형에 L밴드 레이더를 여러 군데 장착을 했거든요. 그 L밴드? 얘기가 뭐냐면 전투기라면 주파수는 이제 진동수가 있잖아요. 네. 그 진동수가 전부 다 다르고 그 진동수의 비슷한 영역들을 나누는 그렇죠. 그것이 눈에 있지 보이지 않습니까? 않는. 네. 민간에서도 그것을 이제 밴드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뭐 X밴드, S밴드 하고 군용 장비들에 특화된 어떤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X밴드라고 하는 거는 기가헤르츠가 8기가헤르츠에서 12기가헤르츠 정도가 X밴드죠. 그 영역된 거죠. 그런 각각의 주파수 밴드 중에서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바로 VHF 밴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니라, 네. 예, S가 아니죠. VHF 밴드인데 이 밴드는 굉장히 장파장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멀리. 예, 네. 멀어서 그런 이름 것도 자체가 있지만 베리 하이 프리퀀시입니다. 장파장을 그냥 줄여놓은 거예요. 네. 발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장파장의 레이더로 적의 스텔스 기술을 어느 정도 위치며 어디 다가온다는 정도를 간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적인 주파수 밴드를 이용해서 L밴드, 중간에 L밴드라고 있습니다. L밴드로 좀 더 자세하게 잡고 최종적으로 X밴드와 S밴드를 이용해서 대개의 그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는 X밴드와 S밴드였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적을 추적할 수가 있는 특화되어 있는 대역대의 레이더이기 때문에 아우 막 단계가 몇 단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을 굉장히 그 시스템이 커지고 또 이 단계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되느냐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 고민돼 왔었죠. 카운터 스텔스 분야에서는. 점점 뭔가 반도체 만드는 것처럼 네. 처음에는 크게 갔다가 점점 나노 기술로 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치면 아직은 방패가 좀 밀리는 걸로. 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또 방패가 이기고 이제는 이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얘기를 분들이 하는데 많죠. 네. 알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체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은 창입니다. 그러면은 왜냐면 이게 이 장비들을 다 갖추고 딱 여기를 지키고 있는데 공역이 넓거나 사실 빈틈이 있으면 거기로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까 러시아의 되거든요.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국토는 넓은데 이 시스템을 다 깔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통상의 방공 레이더는 많은 장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그렇게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는 않는데 이런 카운터 스텔스는 상당히 시스템들이 많아야 되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의 시스템이 되면서 이것을 좀 종합해서 줄일 수는 없을까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적의 스텔스 특히 미 공군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기체들을 잡아낼 수 있느냐는 거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이죠. 왜냐면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잡을 수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카운터 스텔스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두 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LIG 넥스원과 ADD가 공동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쟁사죠. 한화 시스템과 역시 국방과학연구소가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L밴드에 특화되어 있는 실제 시제품도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 있는 한화 시스템 쪽도 시제품이 나왔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VHF 밴드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레이더 시스템이 나온 거죠. 그럼 현재 젠22랑 SU-57이 만약에 이렇게 공격해 온다. 막을 방법은 없네요?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이건 비닉 사업이라 이야기는 못하지만 현재의 기반 기술을 통해서 시제품이 작동을 한다면 가능한 거고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우리가 강점을 발휘하지 않을까. 지금의 기반 기술을 통한다면 그럼 만약에 젠20가
SU-57이 공격해 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까요? 우선은 어느 정도는 이제 지상 기반 아까 말씀드린 레이더 시스템이 포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복잡한 시스템을 우린 하기에는 영토도 작고 예. 변곡률 그래서 작죠? 제가 추정할 건데는 F-15K입니다. F-15K가 대용량의 아날로그 레이더지만 앞으로 이제 A사 레이더로 바뀌겠죠. 네. 그럼 더 강해지겠는데 그 레이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게 추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링크 16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링크 K가 됐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실제 요격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걸 알려주겠죠. 네. F-35A나 향후의 보라매가 요격을 하겠죠. 지대공 미사일 쪽에서는 어떤 게 그러면은 진행을 할까요? 지대공 미사일도 지금 알고 있는 청궁2를 발전한 청궁 PIP의 대항공기용 미사일이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LSM에서도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는 대항공기용 미사일이 대응을 하겠고요. 지대공 미사일이 지상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지금으로서의 카운터 스텔스 작전으로라면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그런 작전이 되지 않을까 전투기를 이용한 예상을 해보는데 이런 예상에 대한 바탕의 근거는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서방권에서는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미 공군에서 이와 비슷한 식으로 적성국의 스텔스기를 대항을 하는 그런 작전이 앞서의 전자의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로 지상에서 탐지를 하고 항공기를 이용해서 요격을 하는 뭐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겠죠. 네, 지상에서도 탐지하고 같은 경우는 좀 더 달라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F-15EX 있죠. 네. EX의 앞부분에 보면 엄청나게 크게 다를 수 있는 레이더가 있고 그 레이더에 지라갈륨 소자일 거예요. 지라갈륨 소자를 이용한 많은 모듈이 들어가 있는 강력한 성능의 A사 레이더를 장착할 거예요. 그 A사 레이더로 좀 더 정확한 위치를 포착을 하고 표적을 완전히 추적을 한 다음에는 실제 요격기인 랩터가 등장을 하겠죠. 랩터로 요격을 하는 또는 격추를 하는 그런 것이 카운터 스텔스의 지금 현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조차도 사실 쉽게 이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방패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조금은 밀리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먼 미래인 2030년대에는 있을 수도 있겠어요. 5세대가 보편화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5세대라도 정말 10개국 안쪽이라고 저는 봅니다. 5세대 기체를 실질적으로 자기 전투기로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그러면 스텔스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완전 좋은 카드네요. 그렇죠. 뭐 엄청나게 유용한 항공적 카드를 갖고 있는 네. 거라고 하겠죠. 특히 우리나라가 만약에 스텔스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적성국이 사실 북한에 대해 쓸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쓰게 되면 두 나라 다 영토가 엄청 넓거든요. 그러니까 카운터 스텔스 장비를 갖추려면 예.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강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네.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5세대 기체의 만능론에 빠져서는 안 되고 5세대 기체로 모든 기체를 채웠을 때의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우선 유지 보수비에 엄청난 증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네. 지금 F-35의 단점 중에 하나가 가동률인데 가동률이 그렇다고 해서 뭐 운영을 안 해야 된다는 거는 또 다른 논리예요. 이거는 다른 잘못된 얘기고. 논리지만 어찌됐든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그- 우리라도 가동률이 떨어질 그렇죠. 거예요. 그 스텔스기를 반대하는 입장은 보통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렇죠. 그런 논리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텔스 기체의 무용론은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스텔스 기체는 지금 5세대 기체를 얘기하죠. 이 기체는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건 사실이고 소수의 기체라도 보유를 해야 되고 적당한 5세대 기체와 적당한 4.5세대 기체의 융합으로 인해서 강력한 방공 능력이 되는 거고 그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박 의원님 발음에 따라 스트라이크 패키지 같은 거네요. 저는 박 의원님 만능론에 한번 빠져보고 네. 싶어요. 아니 일단 유튜브에서 댓글을 한번 봤는데 우리 또 라켓 형님 나오셨다고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좋은 거예요. 스트라이크 네. 패키지. 예. 자, 뭐 스트라이크 패키지란 그런 개념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러한 그 작전 개념도 있는데 그거는 공격 개념이고요. 이제 방어 측면에서의 공군 방공망은 상당 부분 5세대 5 제너레이션 기체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고. 저 솔직히 좀 궁금했거든요. 과연 스텔스를 막는 스텔스는 어떤 식으로 막을까? 약간 이런 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오늘 좀 궁금증이 많이 풀렸어요. 네, 그렇게 가면서 미 공군의 입장은 그런 유지 보수비를 감당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원래의 계획은 갖고 있는 모든 팰컨 F-16 지금 현재만 해도 932대를 갖고 있는데 어마무시하죠. A-10까지 합치면
1000대가 넘네요. 1000대가 훨씬 넘고 아우. 1756대를 양산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스텔스 오케이. 기체 1750여 대를 배치해서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용 돈지랄. 그거 뭐 날아다니는 그냥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엔진만 돌려도 그렇습니다. 돈 날아가는 소리가 그래서 람보르기니 약간 계속 굴리는 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 공군 장관의 발언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더니 도저히 거덜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F-15EX라는 게 등장한 것도 이런 거와 크게 연관이 있는 야, 거죠. 천조국인데. 네. 그래서 제가 미 주방위군 공군도 있고 예비군 공군도 있지만 복잡하니까 현역 공군만 쳐도 43개의 전투비행 대대가 있는데 그걸 모두 다 F-35A로 하려지 않고 그 중에서 일부 지금 제 예상으로는 20여 개의 전투비행 대대로 조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16개 이상의 전투비행 대대는 F-36, F-36으로 킹스네이크라고 하죠. 네네. F-36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의회에다가 설명을 한 거예요. 앞으로 미 공군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근데 그걸 마치 거기에서 우리가 곡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스텔스가 이젠 시대는 갔다. 그리고 카운터 스텔스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쪽에 대비를 해야 된다. 미 공군의 개념인 거죠, 그거는. 물론 6세대, 5세대를 뛰어오면 6세대는 당연히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5세대도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을 하지 못한 분야지 않습니까? 6세대는 너무 먼 미래고. 6세대는 좀 더 원밀해죠. 물론 예. 기반 기술을 계속해서 다지고 있고 뭐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 보라매를 가지고 예. 5.5세대라는 네. 뭐 그런 신종 용어도 나오는데 예. 그것이 이제 의미한 바는 좀 다릅니다만은 6세대의 어떤 기반 기술을 거기다 접목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예.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F-35 도입에 대해서 도입 반대와 반대론을 펴는 분들의 이야기로 이 카운터 스텔스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쉽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당장 최신형 컴퓨터가 필요해요. 편집을 하려고 필요한데 앞으로 한 10년 뒤 더 괜찮은 거 나올 것 같아. 정확한 표현. 그럼 10년 뒤에 사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공군을 봤을 때 F5, F4도 아직 대체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사실은 굉장히 벅차고 ABC에 대안이 있습니다만 그 ABC 대안에 각각의 다 단점이 있고 사실은 그래서 여지껏 계속 미뤄왔던 거고 어떻게 보면 F5, F4를 공군 예. 조종사들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연명해 보려고 했던 게 또 막대한 예산 문제죠. 또. 그렇습니다. 사고 전까지의 맞아요. 시각이었던 건 사실이고 옛날 컴퓨터라 하더라도 메인보드에다가 그래픽 카드만 조금씩 바꿔줘도 업그레이드 해주면 괜찮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이제 업그레이드에 눈을 떠야 되고요. 업그레이드 부분에서는 우리 자체의 그 보람에도 계속 기술을 개발을 해서 물론 뭐 확장성을 상당히 갖춘 그런 기체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기존에 있는 뭐 특히 이제 미제의 기체라도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조금이라도 유지 보수나 또는 업그레이드의 그 비용을 절감하려면 남들이 대규모로 할 때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KF-16의 개량 부분은 늦었지만 박수 쳐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개량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카운터 스텔스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스텔스도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현주소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됐어요. 그랬나요? 그러면 참 네. 보람이 아주 그냥 있을 것 같고. EBS 교육 방송인 줄 네. 알았어요. 아, EBS 교육방송. EBS 교육방송을 표방하는 우리 밀떡입니다. 네, SBS인데. 그렇죠. 한 글자 차이잖아요, 근데. 아, 근데 뭐 그렇군요. 교육방송 하면 또 EBS 아닙니까? 행하. 자, 이렇게 밀떡 마무리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에피소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